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새벽 0시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붙였던 10% 관세가 만료되고 새로운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 이상의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10%에서 12.5%, 아니 10% 하나와 두 번째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는 미국을 비난하고 항의합니다. 오늘 관세는 강제 노동에 대한 대응이 그 나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지만 관세를 붙이기 위한 구실이라는 해석이고 결국 관세는 미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상당 부분을 내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13일 연속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확전 우려를 키워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르무즈 선박 피해는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남의 나라 돈을 함부로 쓰다가는 평화롭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사상자 명단에서 미군 4명의 이름을 뺐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전쟁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하나뿐이다. 포린 팔러시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전쟁과 관세가 회복력 있어 보이는 미국 경제를 다시 위협합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이자율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법무부가 뉴욕타임스 기자 3명에 발부했던 소환장을 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스가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기로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했고 그 이후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연방판사는 법원이 소환장을 무효화하거나 법무부가 소환장을 철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화당이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상원 의원, 이 상원 의원이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세계가 당연히 이 탑뉴스가 공통적이죠. 트럼프 이것은 이제 가디언의 사진인데요. 뭐 가디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매체, 해외 매체 거의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 관세가 오늘 자정 0시에 끝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는데 어떤 나라에는 10%, 어떤 나라에는 12.5%입니다. 한국에는 12.5%입니다. 60여 개국인데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거의 한 99.4%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이름으로 이 관세를 부과를 했는가? 강제 노동 관세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그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그 나라가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이 12.5%를 받은 게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강제 노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수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미국의 기준으로 그것도 미국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12.5%를 한다는 거고 미국 기준대로 다른 나라 그렇게 강제 노동을 하는 국가에서 우리 수입하지 않겠어요? 라고 한 그런 국가에는 10%. 그런데 제가 이것도 10%, 12.5%를 매긴 그 국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꼭 딱히 여기에 미국이 주장한 것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젯밤 늦게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국가 1974년도의 무역법 301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301조를 발효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방 대법원이 미국이 모든 나라에 막 붙였던 거 그거 무효화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 임시로 10%를 한 게 122조였잖아요. 그게 끝나니까 301조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도 이게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겠어?
UC 샌디에고의 글로벌 정책 전략 대학원의 학장입니다. 캐롤라인 프로운드. 이분은 이거 강제노동 그것 때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관세를 하나가 끝나니까 다시 새로운 것을 부과할 방법을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경제안보 전문가입니다. 웬디 커틀러 씨는 이번 이 관세로 또 기업과 소비자 부담스럽겠죠. 비용 높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그 관세 무효야 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이것저것 해서 그 즉시는 122조가 적당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고 몇 개월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기한 같은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301조를 들고 나온 겁니다. 당장 브라질 정부 같은 경우 이거 정당하지 않다. 일본도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발표를 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뭐 강제 노동하는 그런 국가에서 뭐를 하는 거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한다고? 우리 다 그런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엄밀히 따지면 그거 그 나라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나라가 어디에서 수입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미국에 관세를 붙이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공정한 미국의 그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도 중국은 이 말하는 거 좀 웃기네요. 뭐 강제 노동 의혹조차도 이제 뭐 부인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뭔가를 막 시행을 하고 하는 국가는 10%예요. 하지 않는 국가, 미국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국가는 12.5%예요. 그럼 국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 받은 국가를 보면은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밑에 내려가면 어떤 국가들이 10%냐면은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스리랑카, 요르단, 유럽연합입니다. 캐나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나라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하지 않는 이걸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국가가 지금 12.5%를 관세를 받은 거잖아요. 알제리아, 앙골라, 오스트랄리아, 호주요. 바하마, 바레인, 브라질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칠레, 중국,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 밖에 뭐 중국 말씀드렸고 한국, 일본도 12.5%입니다. 이스라엘도 12.5%예요. 분류 자체가 미국이 만든 그 기준이고 또 여기에요. 예외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들면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영국 위스키가 면제가 됐습니다. 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왕비 왔었을 때 미국에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고 아주 기분 좋게 그 찰스 3세 국왕은 할 말 다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외도 주고 말하자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조금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과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다. 지금까지 122조로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나라는 12.5%다. 그럼 10%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0달러짜리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1달러 세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 1달러 미국 사람이 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던 수출하는 국가에서 낸다는 거 X표입니다. 그래서 1달러 세금이 추가돼서 11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달러 이거 자체는 원래는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감수하지 했잖아요. 나중에는 전부 뭐 타겟을 포함을 해서
전부 소비자에게 그걸 돌렸습니다. 결국은 그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관세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해외로부터, 그게 무슨 해외로부터 돈을 번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낸 돈인데 비싸게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관세라고, 그러니까 관세 세금이라고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가격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상품을 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상품은 너무 비싸서 제조업이 오랫동안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을 또 육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제품 삽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거, 소모품 같은 거 싸면은 중국 제품이 2달러고 미국 제품이 13달러면 어느 걸 사시겠어요? 당연히 그런 제품을 아직도 삽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아주 늘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지 되니까.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일부는 뭐 좀 돌아온다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해도 원료를 수입할 때 원료에도 막 붙잖아요. 철강, 알루미늄 이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떤 건 더 비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한 번만 쫙 훑치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지난해 4월 달에 관세를 막 쫙 붙여놨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펭귄만 사는 곳에도 막 50%를 붙이고 그랬어요. 그것도 조금 다소 엉뚱하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했다가 또 기분이다 하고 또 확 깎아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월 달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특정 국가에 그런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비상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 그때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저앉으면서 그러면서 폐지가 됐죠. 연방대법원이 무효다 하니까 폐지되고 지금 돈 같은 거 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거 안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10% 임시로 부과했습니다. 처음에 15% 한다고 하다가 하루 있다가 10%로 내려갔나 그랬잖아요. 이게 1974년도 무역법 122조. 이것도 어쨌든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볼 때 붙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 근데 이 무역법 122조는 금방 즉시 시행할 수는 있는데 최대 시행일이 150일. 최대 15% 해서 처음에 15% 했다가 아차꾸네 하고 10%로 내렸고 그게 오늘 새벽이 돼서 끝난 겁니다. 150일이. 끝나면 또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새롭게 오늘 10%, 12.5%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거죠. 새로운 이제 그 301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 이건 이제 그리고 또 있잖아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 대해서 막 산불이 나서 미국 쪽으로 연기가 넘어오니까 처음에 저거 말이야, 캐나다가 관리를 안 하고 산불이 나도록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될 거야. 돈으로 하든지 관세로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관세법 338조라는 것을 발동을 했습니다. 1930년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한 번도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캐나다의 관세를 50%였던가요? 50%였죠. 캐나다 하키 스틱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캐나다에 그거 따로 됐고, 이거 한국의 12.5%, 또 다른 나라의 10% 새로운 관세가 지금 한다고 하면은 많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이거 소비자에게 저희가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타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마트도 그랬고요. 월마트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저희가 그냥 흡수할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흡수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영구히 이 관세가 간다고 파악하지 않았었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물건 월마트 가면 올랐습니다. 모든 것들 다. 그리고 아디다스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가격을 올린다는 게 미국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부담하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장난감, 가전제품, 옷, 뭐 가구, 또 집 고칠 때 쓰는 여러 가지 목재 다 제품들이 비싸졌죠.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 부품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미국 상품도 또 비싸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관세 때문에 너무 겁나니까 막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갔었고 달러 가치도 하락됐었고 그러나 미국 달러 뭐 통화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이후에 대체로 이제 안정감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이 같은 불확실성은 계속 국제적인 무역을 좀 불안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부 동맹국들은 이제 이미 이 부분도 대체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Rewriting of Global Trad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후에 국제적인 경제활동은 어떻게 됐는가? 올해 1월 달에 국제통화기금이 지금은 7월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얘기하기를 관세가 확실하게 세계의 경제활동을 둔화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뭐 이란 전쟁 그 이후에 이게 1월 달 발표고 이란 전쟁 2월 28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뭐 오일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뭐 비료 같은 거 이 가격까지 상승해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다. 외국 수입품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붙이는 우회 방안을 찾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301조. 이것도 어쩌면 어느 나라에서 이건 아니지 하고 전보다 더 고개를 쳐들지. 어떤 나라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12.5%면 괜찮네. 10%면 괜찮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안 내던 거를 그렇게 내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길들여진다니까요. 이런 걸 악화가 양화를 그냥 확 없애버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메시지는 백악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신의 무역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중간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점은 이제 폴리티코가 지적을 하던데요. 그리고 또 관세가 새로운 법적 도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그래? 미국이 이랬어? 보복. 지금 캐나다가 지금 열심히 338조를 동원을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캐나다 상품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50% 부과하고 미국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둬요. 영국 국왕과 만나서 좋은 이렇게 하면서 영국 위스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미국이 필요한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두면서 나머지는 5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캐나다가 지금 주별로 굉장히 뭐 고민도 하지만 분노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반응도 중요하겠죠. 세계적인 뭐 도전이라고 할까요? 해서 오늘부터 또 이렇게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에 관한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유, 반가운 뉴스네요. 그런데 아름드리 선생님 이렇게 저에게 돈도 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한국에서 그냥 자장가 다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주무시고 나중에 일어나서 방송 보시거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중간중간 방송하면서 자료도 꼭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죠. 사진을 아무거나 그냥 확 가져다가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떤 사진은 정말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시면서 보시지는 않고 들으시기만 한다던가 청소하시면서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내가 들을 때까지만 듣지 뭐 하고는 이 방송을 틀어놓으신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냥
물론 좋죠. 한 시간 내내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뭐 여러분들께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하니까 시간을 좀 활용하자는 뜻에서 뭐 화초에 물 주면서 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드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마음씀에 KK 1989 선생님이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돈으로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쓰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에도 역시 여러분들께 이란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Foreign Policy라는 이 그 외교 문제 전문 그 잡지에 실린 기고문을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그 트레이드, 이 무역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More strikes in Gulf. 걸프 그쪽 지역에서 더 많이 서로 공습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산되는 거야, 확전되는 거야 하고 두려움도 커지는 거죠. 13일 연속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내가 곧 결정에 거의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강하게. 그리고 내가 요청을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2분 안에 참여를 할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과 공동작전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 없어. 뭐 이스라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미국이 이쪽 오만 쪽으로 가면 돼. 안전해 하고 해도 통과들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뭔가를 통과하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선박이 있으면 또 이란이 지금 공격하고 있죠. 피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보는 그런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화물 피해. 미국이 보상을 하겠다. 미국 돈이 아니라요.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이란 돈으로 보상을 한대요.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아니 다른 나라의 자산을 빼앗아서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돈을 결제를 하겠다?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하겠다? Pay for unrelated future claim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봐라. 그 혼란은 평화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이건 또 강한 경고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13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란에 점점 테란 가까이 도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동안 이란도 점점 레드라인을 넘어서 여러 걸프 국가들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이란 지원받아서 너희들이 홍해에서 지금 뭔가 위협하고 문제도 일으키는데 그것도 이란의 지지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란에 우리가 공격을 할 거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어제는 105달러 이상까지도 가던데요. 브렌트유가. 지금은 90달러대로 내려갔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96달러 정도 되던데. 네, 지금 96달러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원유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옵션이 없어요. 무기도 줄어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였어요. 호르무즈 이런데 장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60만 대군이 필요하다. 대군이에요. 미국 병력의 정규 병력의 130만 명의 거의 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옵션이 없습니다. 게다 대고 테헤란은요. 그래? 미국이 자꾸만 이렇게 확전하고 강하게 나와 우리 텔라비브를 공격할 수 있어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나온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기고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포린 팔러시가 아주 전문적인 그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이 수준이 됐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뭐 정리를 하는 데는 필요하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립니다.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은 필립 H. 고든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뭐 석좌 연구원 이 정도 되는데 확실한 민주당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해드리겠어요. 해서 앞에는 대강 한마디로 방법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다. only way라고 했어요. only way. 그것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무모한 전쟁에서 out of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미국이 뭐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 파국적인 실패의 여러 가지 변형 이외에는 별로 선택할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특히 호르무즈를 쥐고 있기를 이란이 원하니까 이건 항행의 자유라는 자연수로니까 그 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칙을 깨는 거니까 안 되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확전을 한다. 이 대안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1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상황에서 뭘 더 타격해서 뭐가 더 뭐 엄청나게 무슨 화끈하게 되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리고도 이란은 아주 그 깊숙한 곳에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 그 해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륙 깊숙이에서 벌써 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 미사일 같은 거 갖고 있습니다. 해협을 계속 봉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케이 다리 하나 하겠어. 이란이 뭘 하면 뭐 하나 부수겠어. 이게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더 고통이 됩니다. 국제적인 워싱턴의 위상은 어때요? 이란 정권은 국민의 복지에 무관심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국민이 복지가 있어야 본인들의 정권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권 유지냐 국민의 복지냐 하면 정권 유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하나, 하르그 섬을 점령하라고 얼마 전에 숨진 무슨 뭐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사람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점령할 수 있겠죠. 그럼 오일을 수출하는 능력은 약화시킬 수 있겠지만 미군 병력은 어떻게 해요? 섬 안에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하고 370마일 떨어진 이쪽으로 쭉 동남쪽으로 호르무즈 해협.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르그 섬이라는 이란의 원유 저장, 그 시설 이런 곳이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서 수출 경로를 차단하도록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비축량은 이미 다 줄어들었어요. 다 써버렸어요. 러시아 정유시설도 지금 가동이 중단됐어요. 이란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라도 수출을 해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던 것도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좋아서 우크라이나가 막 그 러시아 정유 가동 시설을 폭발을 시키고 하니까 거기서도 지금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유가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면 어떨 건데요? 채권 시장, 뭐 채권 얘기해요 지금.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 얘기 뭐도 하고 있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 자극하죠. 세계 경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군사작전을 할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동맹국들을 계속 소외시키면서 스스로 그 선택지를 좁혀왔는데 동맹국들하고 의논하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동맹국들이 미국이 이렇게 한다 하면은 도와줄 것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는 정권, 상선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신권 정권, 이웃 국가를 공격을 하고 국제 바닷길을 봉쇄하는 국가에 맞서서 국제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다른 지도자라면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인 아들 부시 대통령도 90년도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당시에 다 해냈고, 아버지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대통령 때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오바마도
오바마는 전쟁 아니지만 2015년 핵 합의 이란과 끌어낼 때 다른 나라들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분이 민주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8개월 동안 동맹국을 종속국처럼 아주 하대를 해왔었고 막 영토 같은 거 막 위협하고 뭐 그린란드 일방적으로 관세를 막 부과를 해놓고 협의 없이 시작한 이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자국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2분 만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목표니까. 다른 나라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줄 나라가 없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지 돼요. 그쪽으로 오일이 가니까. 그렇지만 아니 사전에 협의도 받지 못했고 그런 전쟁 때문에 병력을 위험에 노출시켜요. 경제적인 고통도 감수해요. 이란의 보복 같은 등등. 이 자국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그 자국민들이 그렇게 해라.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가서 도우시오.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 반대했던 민주당원으로서 하고 본인이 밝히네요. 필립 H. 고든 브루킹스 연구소의 석좌 연구원입니다. 나는 그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좋은 해법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반대했으니까. 그러나 그 지금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하고 나서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는데 다른 선택지보다 덜 나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게 하라.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제 해협이 개방되면서 그 이후의 협상에서는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를 해서 핵,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인 뭔가를 이란에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 이런 걸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해도 이란을 뭐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이번에도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상당히 약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란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만으로도 해협을 봉쇄를 할 수 있고 주변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줄 수는 있으니까 그냥 돈을 조금 주고 그거 풀고 핵 문제에 있어서 좀 뭔가를 받아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도 이 합의가 영구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농축 금지 등 현상 유지를 약속한다던가 뭐 있잖아요. 이거 지금 평화 합의할 때 내놨었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감시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이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지금은 쥐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른 길을 이미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뭐 파이프라인 더 확장하는 것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쉐브론이요. 이라크 유전을 시리아 지중해 연안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여전히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더 이상 나가면은 더는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배상 좀 하고 보상 좀 하고 그리고 일단 풀고 보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체 에너지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다 중국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국은 대체 에너지 필요 없다. 석탄 하고 있고 중국은 이란 전쟁 이후 오일 소비를 지금 이미 줄이기 시작을 했고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은 군사적인 역량을 재건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아무튼 즉각적인 충돌부터 지금 끝내야지 된다. 끝내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더 나은 조건에서 좀 냉정한 마음으로 핵 문제를 처리를 하자. 전쟁 이후에 이란 정권이 약해지고
고립된 것 분명하지만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는데 계속 실패한 전쟁을 확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에 반대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좀 모양도 빠지고 스타일도 구기는 것 같고 하더라도 이란에게 해주는 거, 왜 평화협의안에서 내놨던 것들 있잖아요. 해주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풀어라 하는 게 뭐 이분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달가워할 것 같진 않아요. 이영숙 선생님,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사우디 빈 살만의 꿈은 핵무장,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사 반대할 것임. 그래도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반드시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핵을 갖는 그런 기본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어제 붙였어요. 뭐 그게 뭐 문서화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어제 세계 만방에 고하기는 했죠. 고하긴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그런 이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몰라요. 정권이 또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은 2년 몇 개월 남았고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핵에너지 개발이라는 것이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른다. 다만 지금으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쪽 지역에서 봐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뭐 이런 원자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어 하면서 조금 이제 으쓱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고 받는 것인지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거 사실 굉장히 폭탄과 같은 보도거든요. 숨진 병사, 숨진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의 존재가 사망자 명단에서 존재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뉴욕타임스 보도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사상자 명단에서 4명의 이름을 뺐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18명이 숨졌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4명이 빠졌어요. 대통령이 말로는 또 18명이라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국방부의 공개 사상자 집계상으로는 4명이 빠졌어요. 이 4명은 누구냐? 최근에 이란이 요르단을 공격을 해서 숨진 3명. 그리고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그쪽을 공격을 해서 숨진 1명에서 4명이거든요. 그거 왜 뺐냐? 왜 뺐냐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 우리 잠시 뭐 실수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휴전이 되고 나서 사망한 4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웹사이트가 18명, 수요일까지는 18명이었는데 어제 14명으로 수정됐답니다. 제가 오늘은 못 봤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걸 어제 웹사이트에 몇 시였었죠? 밤이었던 것 같은데 보도를 했거든요. 보도를 했더니 미군이 국방부가 일시적으로 데이터 장애가 있었대요. 그냥 전날 18명으로 됐는데 데이터가 장애가 돼서 갑자기 14명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이름, 4명이 빠진 그 이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전 중에 숨진 그런 이름. 기자들이 괜히 오해를 해서 기사 같지 않은 기사를 썼다. 이게 국방부 대변인 조엘 발데스라는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5월 달부터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중부사령부, 이란 전쟁을 관할하고 있는 이쪽에서 정규적인 전쟁에 관한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뉴욕타임스 같은 매체가 스스로 막 발굴을 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며칠 전에도 요르단에서 지금 3명의 미군이 숨지기 전에 시신은 지금 미국으로 다 왔죠.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뭐 100명 넘게 다쳤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가볍게 다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국방부나 중부사령부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거 어떻게 기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취재를 해서 당연히 예전에는 발표가 됐던 것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상자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상자뿐만이 아니라 전쟁 전반에 걸쳐서는 정직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정직성에서.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거든요. 병력을 사망자를 축소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를 하던데요. 아, 사망자 1명만 나오는 것도 많은데 18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국방부의 웹사이트에는 그렇게 됐다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자꾸만 그 뉴욕타임스가 좋은 신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많은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거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해도 대통령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주체를 사람이고 회사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뉴욕타임스가 멈추지 않고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법무부가 뉴욕타임스의 에어포스 원 보도와 관련해서 발부했던 소환장을 철회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발부를 했었던 소환장입니다. 연방 판사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판사가 아니 왜 행정부가 기자를 소환해? 그리고 기자 가족들의 여러 가지 기록을 왜 요구를 하느냐고. 그리고 이게 절차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 이거 법원에 이게 그런 것을 소환장을 발부를 할 때에 ABC조차 돼 있지 않잖아. ABC조차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검사가 인정을 했거든요. 자,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기관, 독립적인 사부라고 불리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압박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하니까 뉴욕타임스가 이 소환장 기각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제 타임스가 한 보도가 그거잖아요. 카타르에서 4억 달러짜리 비행기를 선물 받았는데, 비행기를 선물 받고 한 달인가요? 얼마인가에 걸쳐서 뭔가 대통령 전용기로 고쳤어요. 몇억 달러를 또 들였겠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고쳤는데 그게 막상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 터키에 타고 갔는데 또 터키에서부터 영국으로 갈 때 보니까 비밀 경호기 이거 타시면 큰일 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황실도 없고 요격 미사일 시스템도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타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해서 뉴욕타임스 보도예요. 해서 원래의 올드원이라고 대통령이 무시했었던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또 이 새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항로가 이란 이런 데와 가까우니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 보도가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백악관이 바로 연방수사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문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누가 이런 것을 정보를 줬는가 이거 한번 캐나봐라. 이런 게 왜 유출되는 거야? 하는 그런 것을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측은 소환장이 필요하다. 이거 정부의 기밀이 유추된 거 이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추가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체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이 비행기가 왜 안전하지 않아? 너무나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더니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전하지 않았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그랬어요.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자들을 3명이나 불러내고 막 연방 요원들이 막 새벽에 기자들 집에 가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적절합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이걸 기각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 이름이
수브라마니안. 여기 앞에 이름도 있었는데, 어쨌든 라스트 네임만이라도. 어제 이제 한 1시간 동안을 정부 측 사람들만 말하자면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도대체 언론사 관련 조사에 관한 그 법이 있고 자체 규정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준수했는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수하지 않으면서 소환장을 소환해라 하고 발부를 하라는 거예요. 판사가 한 얘기는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할 일이지, 일단 보도가 나왔다? 그 다음에 바로 소환장부터 발부하는 거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막 소환장 신청하고 여기에 관여를 했었던 담당 검사예요. 케빈 설리번.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판사가 법정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판사가 이거 지금 이러이러한 요건도 갖춰주지 않으면서 소환장만 발부했잖아. 다시 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설리번이 아니요, 재판장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검사가 답변했습니다. No, your honor, absolutely not. 판사가 제일 어느 나라나 판사가 막강하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소환장을 일단은 취소를 했고요.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또 뭘 제대로 한대요. 소환장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법무부가 절차상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법률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은 2020년도에 바이든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야 라고 막 그냥 수십 개의 무더기 소송을 할 때도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이거 뭐야. 접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을 이런 수준을 가지고 와서 말이야 하고 다 기각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방판사 아룬이군요.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소환장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 뭐 제대로 갖춰서 하면은 다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는 이거 분명히 말해두지만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기밀 정보를 유출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 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세계 모든 매체들이 공통으로 보도를 하는 거고요. 뉴욕타임즈가 이 당사 신문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뉴욕타임즈는 요원들이요, 연방 요원들이 한 기자의 어머니 이름의 휴대전화, 그리고 다른 기자의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의 뉴스룸, 거기에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이번 절차가 자유로운 언론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속을 중요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정부가 그나마 소환장을 발부하는 그 과정 절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위법이었다라는 것을 마침내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거 애당초 발부돼서는 안 됐어야 될 그럴 그 소환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는 정부 측 변호사들에게만 계속 얘기를 했대요. 내가 소환장을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당신이 소환장을 철회하겠어?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 하니까 법무부가 yes sir 하고는 일단 법무부가 그 철회를 했는데, 1시간 넘게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하게 소환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는가, 왜 기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이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때로는 뉴욕타임스 표현이에요. 학생을 꾸짖는 교사와 비슷했다. 이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도 연방정부에서, 아니 법무부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 안 될 정도로, 요건이 안 돼서 소환장을 철회를 할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니까 꾸짖는 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타임스 변호사들에게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그 점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법무부를 이게 말이 돼 하는데 다 쓰니까 이쪽에 뉴욕타임스 쪽에서는 말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중에 뭐 그래도 특별히 하실 얘기 있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편집장이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조 칸이라는 편집장이에요. 직원들에게 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법적 도전에 또 처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러나 오늘만은 이 강한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언론의 역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이 언론을 보호하는 법의 구조를 정말 좋은 이 구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뉴욕타임스가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기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렇게 이기는 승률이 높아질지 아니면 반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도 없어지고 또 언론사들도 지쳐갈지 그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싶어 하는데 그냥 타게 냅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물론 이 비행기는 트럼프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뭐 도서관인가 기념관으로 가져가게 돼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전해야죠. 일단 대통령의 그 신변이 안전해야지 되고 또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대통령은 이렇게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어디를 다니든지. 그래서 거기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도 타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비행기가 안전해야죠. 그냥 대통령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해둘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상식적인 선에서의 바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숨진 린지 그레이엄의 여동생입니다. 달린 그레이엄. 저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한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치한다고 하면서 항상 돈은 한인타운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때는 한인 라스트 네임을 붙입니다. 그러나 막상 투표용지 여기에 가면은 뭐 미국 타운에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물론이고요. 한국 라스트 네임은 쏙 뺍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라스트 네임이나 퍼스트 네임이나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의 자기 이름,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제가 미국 이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혜신이라는 이름, 미국 사람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말거나 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뭘 또 잘 모르고 하니까 미국 사람이 부르기 쉬운 이름이 있어야지 해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 부르기 좋으라고 내가 아직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민을 오기는 왔었지만 그 당시에 초창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는 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별 생각 없이 바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나는 미국에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원래 내가 태어나서 이름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내가 미국의 정체성이 강해진다고 해서 그 이름을 버려야지 정체성이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혜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인 가운데서 특히 소수인종이 막 라스트 네임 빼고 뭐 본인의 이름은 뭐 아주 미국 사람 이름인 척하고 하는 거 저 싫어하거든요. 공직자는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지금 날린 그레이엄이 이런 거예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오빠의 자리를 이어받은 날린 그레이엄은 뭔가 두 자의 라스트 네임이 있었어요. 그걸 싹 뺐어요. 취임할 때부터. 그래서 본인이 빼기를 원하니까 날린 그레이엄 여기까지만 불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원에 오빠 자리를 오빠가 숨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빠 자리를 물려받아서 지금 상원 의석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시직이 아니라 내가 8월 11일에 예비선거에도 나가서 오빠의 다음 회기 6년까지도 내가 하겠다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이 과연 달린 그레이엄이 상원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린지 그레이엄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지지율이 내려가고는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워낙에 공화당 색깔이 강하고 린지 그레이엄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돈도 많았고 선거 자금도 했기 때문에 그가 이길 것으로 거의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오빠 자리를 임시가 아니라 6년짜리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긴 거겠죠. 해서 그런데 공화당은 이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들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전반적으로 이거 힘들 것 같아 하고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가 아니라 임시까지는 뭐 어떻게 뭐 그런다 할지라도 나가라고 했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판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빠가 선거 캠페인 할 때 오빠의 이 뭐 캠페인 여기는 뭐 광고에는 많이 등장을 했어요. 왜냐 오빠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의 군대의 은퇴연금을 동생이 딸로 입양돼서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세 가지 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레이엄이란 이름이 양날의 검이라는, 본인의 라스트 네임은 딱 떼버렸는데도. 왜냐하면 이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민개혁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던 적이 있고 초당적으로 타협을 해야지 된다고 말한 적도 있고 또 과거에 트럼프를 비판한 것 때문에 여지껏 싫어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있대요. 그 뒤에 10년을 트럼프와 가까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핵심 지지층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잡진 못했기 때문에 그레이엄이라는 라스트 네임 자체가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들도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니 오빠 린지가 아니잖아요. 난리는 난린이잖아요. 해서 정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뚜렷하게 자신을 정의할 수 없었고, 어떻게 정의해요?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오빠의 정치 노선과 정확하게 같은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각장애인위원회에 있었을 때 뭐 정책의 세부사항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과 토론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안 합니다. 이게 항상 이기는 사람이 왜 토론에 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기는 사람이 정치 신인일 때.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는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정치 신인이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도 정치를 하진 않았지만 정치에 아주 세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심이 많았고. 그런 사람은 오케이,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나가서 달고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달린 그레이엄은 그 문을 닫았어요. 세 번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게 제일 여러분들과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승계. 이걸 여기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빠가 정치인 연방, 그것도 상원의원, 미국에 10명밖에 없는, 그걸 했다고 여동생이 오빠가 숨졌다고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말이야? 이건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려받는 거지. 승계잖아.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도 이런 칼럼이 실렸었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특히 이런 정치적인 승계에 반감이 많은 주라는 그런 지적도 지금 악시오스가 했고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렇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에서는 너무나 값진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빠와 함께 했던 베테랑 팀을 그대로 물려받고 오빠가 갖고 있었던 선거 자금도 뭐 200만 달러도 넘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인이 된 그 린지 그레이엄을 지지하던 슈퍼팩이 어제 90만 달러를 지금 이 달린 그레이엄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오빠가 이 자리를 가졌었고 나는 오빠의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제 그 블룸버그 뉴스의 칼럼에서는 달린 그레이엄이 당선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노골적인 족벌주의 때문이다. 족벌주의가 그레이엄의 동생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했고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길게 했어요. 하나가 남았네요. 오늘 1시간 넘어갑니다. 자, 이 내용 경제이기 때문에 전해드려야지 됩니다. 전쟁과 관세가 다시 한번 미국의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협한다 하는 겁니다.
이란과 다시 교전이 시작됐죠. 오일값, 가스값 다 치솟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글로벌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게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사실 올 여름에 미국 경제는 좀 약간 휴지기인 듯 보였는데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뭐 노동시장이니 뭐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정도 했는데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서 오늘은 96달러 현재 이 정도 되지만 100달러를 넘어갔고 무역 압박 전술이 지금 다시 되살아났고 갤런당 4달러는 넘은 채 지금 며칠째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301 관세를 오늘 발표한 것이 또 더 나올 조치들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경제 전망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조지아주에서 경제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6월 달에 내려갔다.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엄청나게 물건값이 싸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그 고용도 좀 둔화됐어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국 가정을 짓누르는 어떤 재앙과 같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6월 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여전히 3.5% 높았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됐다가도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골드만삭스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걸 유지할 경우는 식품,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넘어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무디스요.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이 새로운 정상이 지금 돼버렸다. 유가가 올해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무디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 파장이 광범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에 겨울 오고 있죠. 그럼 에너지 비용 같은데 적게 버는 사람들이 힘들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1,100달러를 겨울에 에너지 비용을 썼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것이 아니라 동부는 엄청 춥잖아요. 그게 1,700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네요. 연방준비제도,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이거 금리를 동결을 해야 주되 어떻게 해야 주되 하는 새로운 의문을 낳게 되는 거죠. 이 이전에도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그 안건 같은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게 또 이제 관세하고 전쟁하고 연관이 돼서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일들을 내놓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세 같은 것이 시행이 되면은 어떻겠어요? 이 미국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그 무력감 같은 거네요. 무력감 같은 거. 그러나 하나 조금 클리어해지는 것은 요 며칠 사이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그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걸 밝힐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구나 하는 그 한 가지의 불확실성 같은 것은 조금 어떻게 좀 분명해진다고 할까요? 그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조금 시간이 길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내일 토요일에 오늘의 미국 그 시사만평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사실 또 전해드리고 싶은 건 있었는데도 못 전해드렸어요. 내일 시사만평 시간에 뵙고요. 저는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